자,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이죠. 자, 영업관리 과정, 영업 업무 실습, 고객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로 한번 가볼까요? 자, 고객 관리입니다. 자, 어찌 보면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유통관리, 판촉관리, 또 그 중에서 고객 관리가 또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고객 관리는 뭐냐? 고객이란 뭐 누구나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면 자, 생산업체나 회사 등이 거래점인 판매점에서 행하는 관리 활동을 우리가 고객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에서 최근에는 고객 점유율로 전환을 해서 고객에 대한 그 범위를 시장이라는 추상적인 그런 공간에서 고객이라는 대단히 그 구체적인 그 범주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목적도 고객의 중요성을 반영한다고 하겠습니다. 고객 관리의 목적은 일단은 고객은 한 번 팔고 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그 우리 제품을 그 팔아야 되는 대상 이렇게 인식해 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장기적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객은 장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고객은 단순한 우리 제품을 사는 이벤트가 아니고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적 거래 실적보다는 장기적 고객 생애 가치에 중점을 두는 것. 이것이 핵심이고 이를 위해 하는 전반적인 활동을 고객 관리라고 합니다. 자, 고객은 크게 기존 고객과 잠재 고객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존 고객은 현재 고객과 과거 고객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어요. 현재 고객과 과거 고객. 과거 고객은 다시 우리 고객으로 만들기 위한 재활성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고객은 기존 상품에 대한 고객, 신상품에 대한 고객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 상품은 지속적으로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고객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고객 선호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이 두 번째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전략. 유지가 안 된다는 것은 결국은 경쟁 회사인데 뺏긴다는 의미예요. 자꾸 뺏긴다는 의미는 마켓 셰어가 감소된다는 걸 의미하고 이 마켓 셰어가 어느 임계점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그것은 기업의 생존에 치명적인 그런 그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재 고객은 신규 고객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신규 고객 확보 전략이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고객 유형에 따른 관계관리 전략 수립입니다. 자, 이것은 자사의 고객 구성 또 기타 환경적 특성에 따라서 고객 유형별로 이를테면 고정 고객, 유동 고객, 이탈 고객, 비고객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또 고객은 우리한테 고수익을 안겨다주는 고객과 저수익을 안겨다주는 이와 같이 그 수평적, 수직적으로 우리가 플로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 전략 믹스라고 합니다. 전략 믹스. 자, 이 그림에서 보는 것이 전략 믹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고객 구성을
전략적인 방향에 맞게 새로운 고객 고승으로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 흐름을 보면 자, 저수익 고객은 고수익 고객으로 끌어당길 필요가 있어요. 이건 이제 고정 고객이죠. 고정 고객 중에서도 우리 수익성을 높이는 그런 고객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반떼를 타는 고객은 장차 고수익이 나는 차는 클수록 아무래도 많이 남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소나타를 타는 고객으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가야 됩니다. 왜냐? 고객도 한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게 되고 지위도 향상되게 돼요. 당연히 돈도 많아지게 되죠. 그러니 아반떼 타다 소나타 타고 소나타 타다가 그랜저 타고 그랜저 타다가 제네시스 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저수익 고객은 고수익 고객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유동 고객이 이탈 고객으로 변하는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일입니다. 치명적인 일이. 자, 우리 아반떼를 타다가 다음에 소나타를 타야 되는데 아반떼를 타다가 약간 좀 반신반의하는 형태로 이 지점으로 옮겨지게 되고 이 지점으로 옮겨진 고객을 다시 땡기느냐 아니면 이와 같이 이탈하게 만드느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탈한 고객은 뭘 타겠어요? 강남 소나타라고 그러죠. 강남 소나타가 벤츠 3 시리즈. 벤츠 3 시리즈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고객이 이탈되는 거예요. 또 기아차로 간다든가 이러면 우리는 이탈 고객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이탈 고객은 우리가 재활성화 대상으로 꼽아야 됩니다. 이 고객 중에서도 수익이 없는 고객이 있고 수익이 있는 고객이 있어요. 수익이 있는 고객은 당연히 우량 고객으로, 즉 고정 고객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는 비고객. 처음부터 우리 고객이 아니었어요. 우리 회사의 차를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이 고객을 갖다가 비고객이라고 합니다. 이런 고객들은 굉장히 우리 고객으로 만들기가 어렵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고객들을 우리 고정 고객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이런 전략이 뭐냐? 선택적 영입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고객의 충성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고객의 충성도는 고객의 고정화 곱하기 객단가 향상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제품을 재구매하고 또 개당 구매하는 단가가 대단히 높은 고객, 이런 고객이 우리의 충성 고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 고객을 명확화하는 것, 즉 타겟을 압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품이나 편의시설이나 영업의 질을 높여야 돼요. 이 고객들은 굉장히 우리한테 젖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어요. 익숙해져 있다는 것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뭐예요? 변화가 필요한, 뭔가 밋밋한, 매일 똑같으면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뭔가 새로움을 추구하게 됩니다. 새로움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 새로움을 우리에게 찾도록 우리가 이 새로움을 충족시켜줘야 되는 이런 책무가 우리 영업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객에게 감동 경영, 그 다음에 감격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은 나날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을 창출하는 6가지 분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시계열적인 그 분류를 하면 비포 서비스가 있습니다. 즉 사전 서비스죠. 그래서 점포나 시설, 레이아웃, 상품 구색, 가격, 품질, 성능, 기능, 판매 촉진, 광고 선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온 서비스고요. 있어요. 현재 상태죠. 현재. 접객 태도. 우리한테 온 고객들한테 우리가 어떤 매너로, 어떤 센스로 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느냐가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입장이죠.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측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진심을 보여주고자 해도 고객한테 보여지지 않으면 말짱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보통신, 커뮤니케이션, 쾌적함, 안전, 신뢰, 청결, 센서, 매너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그런데 고객한테 보여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프터 서비스죠. 정기 점검, 사후 관리, 감사장 등. 자, 이런 것들은 그 이미 우리 고객을 체험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 체험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와 서비스로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그 충성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보면 비포 서비스에 대응되는 게 금전적, 물적 서비스가 있어요. 세일이나 할인, 경품, 복권, 초대, 실, 스탬프 뭐 이런 건 우리가 지금 뭐 하다못해 그 통닭을 한 마리 시켜도 다 스탬프가 줍니다. 커피 한 잔을 먹어도 스탬프가 찍혀요. 자, 이런 것들은 뭐냐? 다음에 다시 찾아오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행위적 서비스예요. 행사, 게임, 실현, 실습, 카운슬링, 컨설팅, 기술 배달. 자, 이런 것들이 행위적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 심리적 서비스가 있어요. 자, 이름, 커뮤니케이션, 친절. 자, 이런 것들이 시계열적인 분류와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해서 매칭이 될 때 비로소 고객은 만족하게 되고 만족하는 고객이 결국은 충성 고객이 되는 것입니다. 충성 고객은 또 다른 그 정의를 한다면 첫째, 우리 제품에 대한 만족 수준이 매우 만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구매 의사가 명확해야 돼요. 세 번째는 추천 의향이 다른 사람한테 추천하는 거죠.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된 고객을 우리는 또한 충성 고객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CRM,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마케팅이죠. 그래서 고객 관계 관리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타깃 고객과 장기적인 고객 관리의 유지 개념입니다. 신규 창출을 포함해서 고객의 가치를 전달하고 이탈을 방지하는 것. 즉, 우리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고 사용 후에 폐기하는 이 순간까지 우리가 고객한테 뭔가 만남에 또는 소통의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타이밍 A, B, C, D, E.
자, 구매 단계에서는 우리 제품에 대한 우수성을 고객한테 알리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고, 사용하는 단계에서는 고객의 사용성을 편리해 주기 위해서 고객이 지속적으로 고장 없이 오랫동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반 정보를 제공하는 게 매우 중요한 타이밍이고, 그 다음에 제품을 폐기하는 순간에는 대안을 제시하는, 이게 타이밍이 있어야 돼요. 이제 구매해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새로운 신차에 대한 팜플렛을 보내준다. 이거는 타이밍이 안 맞는 거죠. 어제 샀는데 오늘 새 차를 사라 그러면 이건 오히려 이거 뭐야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기적절한 타이밍에 적합한 인포메이션 또는 서비스, 이 개념이 포함된 것이 CR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CRM이라는 것은 고객과 관련된 기업의 내외부 자료를 분석 통합해서 고객 특성에 기초한 마케팅 활동 계획을 잡아야 돼요. 고객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 특성에 맞춰서 그 마케팅 수단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타겟 고객의 로얄티, 즉 충성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고객과 만나는 모든 접점에서 경쟁사보다 차별화된 고객 만족 경험을 제공해야 됩니다. 다음은 고객과 그 장기적인 유지를 통해서 신규 창출, 재구매가 유발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고객도 비용을 절감하고 또 기업도 비용을 절감하는 길이 결국은 재구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기 유지라는 거예요. 고객을 유지시키는 데는 신규 창출하는 비용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기존 고객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떠나가고 난 뒤에 우리가 알게 되죠. 그 다음에 CRM의 목적과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고객과 거래처의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이 CRM입니다. 고객의 구매 행동, 습관, 그 다음에 고객의 변화에 대한 추이를 매우 민감하게 모니터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의 마케팅 활동의 기초 정보가 결국은 기업의 액션의 하나의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기업의 그 흥망성쇠의 키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정보 관리가 곧 CRM이라는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NPS라는 말을 좀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Net Promote Score, 즉 순추천 고객 지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Y축과 X축에 이와 같이 네트 프로모터 스코어가 X축에 깔립니다. 네트 프로모터 스코어가 낮은 경우, 높은 경우, 중간 정도인 경우. 그 다음에 profitability, 이익이죠. 우리한테 주는 이득.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네트 프로모터 스코어, 즉 NPS 점수가 낮고, 그 다음에 프로핏이 높은 경우가 있고 낮은 경우가 있어요. 이 빨간 색깔이 bad profit입니다. bad profit. 이거 빨간색이죠. bad profit. 그 다음에 요 초록 색깔이 natural profit입니다. natural, passive. 그 다음에 promote.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good profit. 그래서 네트 프로모터 스코어가 높고 그 전체 프로피트이 높은 요 C에 해당되는 여기로
모든 고객을 유도할 수 있을 때 기업은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큰 틀에서 볼 때 NPS가 높아지면 수익성도 높아지는 포지티브 릴레이션십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C 섹터는 뭐냐? 고객도 만족하고 기업도 만족하는 서로 행복한 고객군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C 섹터가 여기입니다. 고객도 만족하고 기업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되겠습니다. A 섹터는 수익성은 높은데 추천 지수가 낮은 고객. 자,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한테 이득은 가져다 주는데 고객은 정작 만족을 못해요. 이건 꼭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지만 곧 이탈하거나 다른 고객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고객, 즉 시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죠. 프로모트, 패시브, 그 다음에 디트랙트. 그래서 프로모터는 회사와 지속적으로 거래를 유지하는 열정적 충성 고객입니다. 그들에게는 친구에게 같은 경험을 경험해 보라고 추천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디트랙트, 나쁜 관계 형성으로 인해서 불쾌한 고객들입니다. 패시브, 만족은 했지만 열정적이지 못한 경쟁 회사에 유혹이 있다면 쉽게 이동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드 프라핏, 잘 대우받지 못하고 무시한 고객으로부터 강요되어 얻어지는 이익. 고객은 매우 불만스러운데 기업은 이익을 얻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고객의 피죠. 우리의 이익은 곧 고객의 피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굿 프로핏, 고객의 열정적인 협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익, 가장 바람직한 이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PS 측정 방식은 보통 10점 척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10점 가까이, 10점이나 9점은 거의 프로모터 수준이, 8점에서 7점은 패시브 수준이. 지금은 우리 제품을 사용하고 뭐 그저 그런 정도로 그냥 말로 하면 어땠어? 그러면 그저 그랬어. 그냥 그냥 좋았어. 이런 식으로. 그저 그랬어. 좋았어. 이런 정도가 6, 7점이에요. 그 다음에 extremely likely, 극히 높은 상황. 10점, 9점. 훌륭했어. 굿이야.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not at all likely. 전혀 아니다. 이건 거의 6점부터는 detract. 그래서 NPS 산식은 추천 고객 빼기 비추천 고객을 전체 응답자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good profit에서 bad profit을 빼는 개념이 NP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모트 고객의 비율에서 디트랙트 고객의 비율을 빼는 것을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추천 고객에서 비추천 고객을 빼는 개념하고 같은 거죠. 그것을 전체 응답자로 나누는 게 NPS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NPS 측정을 위한 요령. 자, 첫째, 가급적 질문은 타인 추천 의향 하나만 질문합니다. 자, 예를 들면 공공점이라고 응답해 주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는 응답해 주신 점수가 10점에 가까워지려면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자, 이런 이런 물을 수는 있겠으나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0점 척도를 제한합니다. 자, 세계적인 기업들이 일단은 10점 척도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3점 척도를 이용한 이베이의 경우 긍정, 부정, 중립. 이것은 긍정 비율이 98% 나타내서 변별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확한 고객 리스트의 최고의 응답률을 목표로. 응답률이 떨어지면 통상 그 결과의 신뢰도도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응답률은 목표 고객의 대략 65% 이상을 유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65%입니다. 응답률이 65% 이하, 거의 특히 한 50% 이하로 응답률이 떨어진다면 그 결과가 충성 고객의 비율, NPS 비율이 매우 높다고 하더라도 신뢰도는 매우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마치 우리 그 설문조사할 때, 전화 응답 조사할 때 전화 응답률이 대략 10% 이상인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거의 뭐 1% 미만인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건 물론 이제 그 정치 관련된 또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에 관련된 여론조사의 경우에 이렇죠. 1% 미만의 응답률을 갖는다면 그 결과는 매우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응답 자체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한 사람은 극히 우리에게 우호적이거나 또는 극히 비우호적인 사람만 적극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적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5% 이상의 그 응답률을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데 목표 고객을 주요 핵심 고객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으나 점차적으로 고객층을 확대해야 됩니다. 프로모트, 디트랙터, 패시브 각각 비율을 구하기 때문에 샘플 사이즈도 일정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NPS 관련 질문 1개 내지 2개 이 질문만 편리해서 별도로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조사에 의하면 가장 편안하게 부정적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은 뭐냐? 이메일이라고 그럽니다. 이메일은 자기가 할 말을 매우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차선책이 전화조사이고 출구조사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프로모트와 디트랙트의 행동을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프로모터들은 주로 가격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회사의 좋은 가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디트랙터들은 가격에 민감합니다. 왜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들은 최근 6개월에서 12월간 이용한 상품, 서비스를 추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각 그룹의 마진을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각 그룹에게 제공된 할인율을 계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즉, 마진을 계산하고 할인율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부가적 혜택 등을 곁들여서 추적한 다음에 동일 고객군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그들이 창출해내는 이익을 추적해서 조사하면 고객의 특성이 명확하게 소위 말한 프로포트군과 디트랙트군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신한은행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NPS는 자주 재무자료와 관계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NPS와 우리의 이익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 매우 밀접한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6,000개 이상의 브랜치를 가지고 있는 엔터프라이즈와 같은 회사의 경우에
12번 조사를 하고 보고를 하는 동안 7만 2천 개의 가능한 분석을 추가시킨 바 있습니다. 이토록 매우 유용한 그런 정보를 우리가 탐색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이고 굉장히 자주 조사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프로모터와 디트랙트 고객의 거래 유지 기간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다음에 거래 유지 기간의 패턴을 추측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고객군의 그 불만 제기 건수를 관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프로모터군과 디트랙트군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명확하게 탐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MPS 데이터는 주로 세부 부문별로 나올수록 유익합니다. 전체 퉁으로 계산하지 말고 회사 전체 차원의 이익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조직 단위, 조직별, 지점별, 경우에 따라서는 상품별로 세분화해서 파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그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고 처방을 할 수가 있어요. 섞여 있으면 처방이 안 나옵니다. 분리해야 어떤 상품군에서 문제가 있다. 또 어떤 고객군에서 문제가 있다. 어떤 지점에서 문제가 있다. 어떤 지역에서 문제가 있다. 모든 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어떤 상황에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 충성도를 구분해서 상호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이를테면 전화로 두 가지 질문을 연달아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당신이 요청한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까?가 첫 번째 질문이고, 그 다음에 친구나 동료에게 우리 제품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자, 이 두 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된 그룹에 그걸 A그룹이라고 한다면 A그룹의 해결률과 해결 안 된 그룹의 B그룹이라고 한다면 이 차이가 분명히 비교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서, 어떤 개인이 고객을 프로모터로 바꾸는지를 선별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 평판 또는 추천으로 회사와의 거래를 시작한 신규 고객 수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그 고객이 우리한테 처음 왔으면 분명히 물어봐야 돼. 우리 그 인터넷에서 물건을 하나 구입을 해도 설문조사할 때 꼭 물어봐요. 자, 어떤 경로로 저희 회사를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건 왜요? 고객이 우리 회사를 찾는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또 타인 추천으로 온 고객의 비율이 얼마나 많고 이 타인 추천으로 오는 고객은 그 다음 행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별도로 분리해서 모니터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MPS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 사례예요. 자, 여기서 네트 프로모터 스코어입니다. 즉 MPS 스코어예요. 그 스코어가 자, 여기서 2년 동안 성장률입니다. 성장률. 자, 메리트 화재. 그 다음에 그 동부 화재죠. 현대, LIG, 삼성 이렇게 있어요. 요 관계도를 회계 분석을 해보면 R 스퀘어가 0.68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 네트 프로모터 스코어하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매출 성장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관계의 정도를 NPS가 약 65%는 그 전체 그 매출 성장률의
기여하고 있다. 그런 정도를 설명해. 65%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자료는 IR 리포트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조금 된 자료지만 그 자동차 보험의 사례로 봐도 NPS 지수가 기업의 매출 성장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CRM의 분류입니다. CRM은 주로 CRM 산업보고서에 대한 분류 기준에 따릅니다. 그래서 메타그룹의 분류에 따르면 CRM은 프로세스 관점에 따라서 분석 CRM, 그 다음에 오퍼레이셔널 CRM, 그 다음에 협업, 콜라보레이티브죠.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 분석 CRM입니다. 애널리티컬 CRM이죠. 자, 애널리티컬 CRM은 영업 마케팅 서비스 측면에서 고객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고객 데이터를 추출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사업에 필요한 고객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 고객의 프로파일링, 제품 컨셉의 발견, 캠페인 관리, 이벤트 계획, 프로모션 계획 등의 기획 및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그 CRM에 따른 구성 요소인 오퍼레이셔널 CRM과 콜라보레이티브 CRM과 밀접하게 연관되도록 소위 말해서 클로즈드 루프를 구성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퍼레이셔널 CRM이에요. 이것은 CRM의 구체적인 실행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 기업에 가면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게 ERP 그 프로그램이 있죠. 전사적 자원관리 프로그램이죠.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프로그램. 그래서 ERP 시스템이 조직 내부 효율을 담당하는 시스템이라면 오퍼레이셔널 CRM은 조직과 고객 간의 관계, 즉 조직의 전방위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전방이라고 하면 기업의 전방과 후방이 있어요. 그 다음에 후방. 전방은 뭐니까 고객 방향입니다. 후방은 뭐예요? 후방은 그 서플라이예요. 우리에게 뭐 원자재, 부품을 공급하는 쪽이 후방입니다. 그 다음에 전방은 고객을 앞에 두고 여기에 보면 마케팅. 그 다음에 후방 쪽에는 뭐가 있어요? 연구개발이죠. 또 제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영업과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이 바로 오퍼레이셔널 CRM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콜라보레이티브 CRM, 협업 CRM이라고 합니다. 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의 성장, 오프라인 기업의 온라인화가 가속화되면서 인터넷에 대응하는 신개념의 CRM, 즉 오늘날과 같은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4차 산업혁명은 가상공간과 현실의 가상공간과 현실의 조화입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4차 산업혁명을 갖다가 무슨 뭐 자율주행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인공지능이라고도 하고, 또는 뭐
그 스마트 팩토리라고도 하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주장을 다 함축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이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은 뭐냐? 역시 인터넷. 신개념의 CRM이 여기에 이제 접목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환경이라고도 하죠. 이 전자상거래죠. 이 비즈니스 환경에서 각 고객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개인화 시스템. 이제 매스 프로덕션이 아니에요. 이제 각 대량 생산 체계가 아니고 개별 대량 생산 체계.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마 현재 트렌드에 맞을 겁니다. 자, CRM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스파게티 가게의 고객 관리 방법입니다.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는 게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손님이 처음 왔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손님이 떠난 뒤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손님의 생일날 등 이제 시간들이 이제 계속 경과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처음 손님이 왔을 때는 손님의 인적 사항 등을 기록해 두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야 뭘 할 수 있죠. 이게 뭐가 돼요? 결국은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기업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손님이 떠난 후에 다음에 행사나 가격 할인에 대한 요새는 대부분 뭐예요? 문자 또는 카톡이죠. 자, 이런 수단을 통해서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이 정보를 제공해 줄 때 고객의 취향을 알면 더욱더 고객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고객이 전혀 관심이 없는 문자, 카톡 아무리 보내도 귀찮기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 중요한 날. 우리가 고객이 중요한 날을 챙겨야 돼요. 고객이 중요한 날은 우리 회사도 중요하다. 이런 느낌을 고객한테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손님의 기념일에 기념품 또는 엽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벤트. 생일날 고객이 방문하면 보통 레스토랑 같은 데서는 생일을 맞이한 고객이 방문하면 서비스로 주는 게 있어요. 뭘로 줍니까? 케이크. 케이크에 플러스 생일 초까지 여기에 플러스해서 샴페인까지 하나 주면 더 좋죠. 그러면 이 고객은 우연히 찾아갔는데 오늘 고객님 생일이라서 저희가 케이크를 준비했는데 괜찮으시면 이건 뭐 그 다음에 그 집을 찾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죠. 자, 이것이 CRM의 하나의 작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러분 실습할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아까 나눴죠. 고수익 고객과 저수익 고객. 거기서 이제 여기 꽃배달 서비스를 예를 드는데요. 고정 고객 자주 오는데 여기 맨날 오면 장미 한 송이를 사는 고객이 있어요. 장미 한 송이를 사는 고객. 여기는 꽃다발. 그 다음에 장미 백송이. 장미 백송이면 어마어마합니다. 백송이가 들은 화분. 와, 이거 완전 막 화분이 엄청나죠. 이런 데다 막 백송이를 꽂으면 이건 뭐 어마무시해요. 이런 고객들. 그 다음에 이런 고객들을 아까 어떻게 우리 회사에 유입을 시키고
또 이탈하는 고객을 어떻게 방지하고 비고객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사례를 이 꽃배달 그를 예를 해도 좋고, 이를테면 뭐 우리 회사가 나는 커피 전문점 사례를 하고 싶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나는 미용실을 하고 싶다. 나는 애견샵을 한번 하고 싶다. 뭐 다양한 나의 관심사를 앞으로 향후 내가 직장 생활을 안 하고 사업을 한다면 뭘 할 것인가 고민해 보시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토픽을 정해서 요 장표 한 장을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성을 해서 보고서에 첨부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영업 업무 실습을 모두 마치고 더불어서 영업 관리자 과정도 모두 마치게 되겠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할 일이 생겼죠. 여러 가지 장표 몇 장 안 됩니다. 몇 장 안 되는데 꼭 필요한 것. 이 영업 관리 과정을 마치면서 꼭 한 번쯤은 작성을 해봐야만이 그 뒤에 내가 영업 관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남는 고객 서비스, 접점, MOT 서클, 그 다음에 고객 분류,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들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실습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교육과정에 수고 많으셨고요. 차근차근 보고서가 작성돼서 올라오면 필요한 경우에 피드백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